지금 전 세계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초강대국이라 불리던 미국과 유럽의 정유 설비가 연쇄적으로 멈춰서며 하루 기준 수십만 배럴의 생산량이 증발했습니다. 석유 가격은 폭등과 폭락을 반복했고 물류는 마비되었으며 항공기들은 연료 부족으로 활주로에 발이 묶였습니다. 병원, 발전소, 항만까지 모두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세계 시장은 불안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답이 없다. 하지만 모두가 놓치고 있던 단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그러나 세계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조롱했습니다. 한 달도 버티지 못할 거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울산의 정제탑은 밤새 불을 밝혔고 부산의 항만은 단 한 건의 지연도 없이 선적을 이어갔으며 서울의 연구소에서는 이미 다음 세대 연료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구한 이 작은 나라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스 하트만입니다.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에너지 전문 기자로 거의 10년 동안 일을 했었어요. 그동안 수많은 그래프와 차트, 그리고 데이터 속임수를 봤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편집장인 니나 로웰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얼굴은 진지했지만 눈빛은 반짝이고 있었죠. 알렉스, 이거 좀 봐요. 그녀가 한 장의 인쇄된 그래프를 제 쪽으로 밀어줬어요. 그래프에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선이 있었어요. 거의 수직에 가까웠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연료 수출 1년 새 312% 증가.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국이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잖아요. 이건 오타 아닌가요? 니나는 팔짱을 꼈어요. 오타 아니에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온 공식 데이터예요. 저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수출량, 금액, 정제 마진까지 다 검증된 숫자였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됐어요.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나 텍사스처럼 유전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고 카타르처럼 천연가스가 풍부한 나라도 아니었어요. 지도 위에서 보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반도일 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농담처럼 말했어요. 한국에서 석유가 나온다고요? 그건 마치 사막에서 얼음을 캐는 것 같네요. 사무실 사람들이 웃었어요. 누군가는 자리에서 아마 K-팝 공연장 밑에서 석유가 나왔겠죠. 라고 소리쳤고 다른 사람은 한 달도 못 갈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저도 따라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걸렸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숫자는 너무 커서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니나가 제자리로 다시 왔어요. 아직도 그 그래프 생각하고 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상하네요. 한국은 원유 매장량도 거의 없잖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바로 그래서 가야 해요. 직접 확인해봐요. 이게 진짜라면 올해 최고의 특종이 될 거예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간다고요? 한국에요? 그래요, 알렉스. 짐 싸요. 직접 눈으로 봐야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그래프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죠. 빨간 선이 위로 솟구치는 모습은 거의 장난처럼 보였어요.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 석유 수출, 한국 정제기술, 에너지 기적. 수백 개의 기사가 나왔지만 대부분은 짧거나 혼란스러웠어요. 어떤 기사에서는 정제혁명이라고 불렀고 어떤 곳에서는 단순한 정부 가장이라고 했죠. 아무도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오래된 보고서의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나라들이 멈출 때 한국은 계속 간다. 그때는 그 말의 뜻을 몰랐어요. 하지만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봤어요. 그 중에서도 한반도의 작은 윤곽선을 눈으로 따라가 봤죠. 정말 작았어요. 중국이나 러시아 옆에서는 거의 점처럼 보였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다고 해서 약한 건 아닐지도 몰라. 생각할수록 이상한 끌림이 생겼어요.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이 숫자들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그게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진짜 변화인지 알고 싶었죠. 저는 카메라와 노트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어요.
출발하기 전 니나가 웃으며 말했죠. 알렉스 기억해요. 숫자는 진실의 일부만 보여줘요. 나머지는 사람이 보여줘요.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 서울행 비행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에너지에 대한 생각, 노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한국에 대한 시선까지요. 곧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거였어요. 한국은 작지 않았어요. 한국은 강했어요. 그리고 진실, 그 진짜 진실은 어떤 숫자보다 훨씬 강력했어요. 한국행 비행기는 길었지만 제 머릿속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어요. 창밖의 구름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계속 그 그래프 생각만 하고 있었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연료 수출 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딘 것 같았어요. 공기는 시원하고 깨끗했고 공항은 마치 미래 도시처럼 보였어요. 유리벽과 반짝이는 안내판, 짐을 나르는 로봇들까지 있었죠. 푸른 제복을 입은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하트만 씨 하고 부르며 다가오자 그는 밝게 웃었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울산 에너지 단지의 정 박사입니다. 회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영어는 또박또박했고 눈빛에는 조용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고속열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어요. 열차가 반짝이는 도시들과 넓은 강을 스쳐 지나갈 때 저는 이상한 걸 느꼈어요. 비어있는 땅이 거의 없었어요. 모든 공간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죠. 공장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그리고 도로가 얽힌 초록빛 언덕들까지. 제가 중얼거렸어요. 당신네 나라는 참 바쁘네요. 정 박사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렇죠. 한국은 작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울산에 도착했을 때 공기에는 기름 냄새와 바닷바람이 섞여 있었어요. 하늘에는 높이 솟은 금속탑들이 줄지어 있었고 반짝이는 은색 배관이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죠. 울산 에너지 단지는 마치 거대한 금속 도시 같았어요. 긴 굴뚝 끝에서는 불꽃이 타오르고 땅은 기계의 진동으로 미세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정 박사가 안내해줬어요. 보안 게이트를 지나가자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여기저기서 모니터를 보고 밸브를 조정하고 화면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이 공장은 하루에 130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예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하지만 한국에는 석유가 없잖아요.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원유는 수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트 연료, 디젤, 휘발유로 정제해서 전 세계로 수출하죠. 통제실 안은 푸른 빛의 스크린으로 가득했어요. 수백 개의 모니터가 빛을 내고 있었고 오퍼레이터들이 줄지어 앉아 실시간으로 바뀌는 숫자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정유공장이라기보다 나사처럼 보였어요. 우리의 효율은 95% 이상이에요. 한 방울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정 박사가 설명했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깨끗했고 정리되어 있었고 완벽하게 조율되고 있었어요. 이건 운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기술이었고 신뢰의 결과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에는 자원은 없지만 다른 게 있었어요. 규율, 기술, 그리고 신뢰. 밖으로 나오자 석양이 금속탑 뒤로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강철 구조물에 반사되어 마치 도시 전체가 빛나고 있는 것 같았죠. 정 박사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서 만든 제트 연료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로 갑니다. 돌아갈 때 타실 비행기에도 이 연료가 쓰일 거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그를 바라봤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났어요. 제가 타고 온 비행기가 한국 연료로 돌아간다는 사실 믿기 어려웠지만 묘하게 감동적이었어요. 워싱턴 사무실에서는 한국의 이름을 보고 웃었었죠. 하지만 지금 울산의 그 빛나는 기계들 앞에서 수많은 엔진이 울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한국은 단순히 연료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첫 번째 충격, 내가 작다고 생각했던 나라는 거대한 엔진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진실은 분명했다. 한국은 작지 않았고 한국은 강했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울산에서 일찍 눈을 떴었어요. 도시는 이미 깨어 있었죠. 트럭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멀리서 배의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공기에는 바다 냄새와 함께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어요. 이곳은 관광도시가 아니라 일하는 도시였어요. 모든 소리, 모든 움직임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죠. 정 박사가 호텔 로비에서 다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지 직접 보실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해안을 따라 달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항 수출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사진으로 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항구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어요. 끝없이 이어진 크레인줄, 색색의 컨테이너가 쌓인 블록들, 그리고 바다 위에 조용히 떠있는 거대한 유조선들까지. 그 배들은 마치 떠다니는 도시 같았어요. 선체에는 제가 익숙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죠. 쉐보론, 엑슨모빌, BP, 쉘.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회사가 지금 한국에 와 있었어요. 짙은 네이비색 재킷을 입은 한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하트만 씨 환영합니다. 그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수출 운영 책임자 윤 팀장입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건네주며 설명했어요. 이 선들이 저희 연료가 향하는 길이에요. 일본, 유럽, 중동 그리고 미국까지. 한국의 연료는 전 세계 비행기를 날게 합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잠깐만요. 지난해 수출 총액이 630억 달러였다고요? 그녀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지금은 자동차나 조선 수출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워싱턴에서는 늘 말했었죠. 한국은 단순한 중개자일 뿐이라고요. 남을 따라가는 나라, 흉내내는 나라라고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한국은 이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앞서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부두 끝으로 걸어갔어요. 노란 헬멧을 쓴 근로자들이 거대한 호스를 배에 연결하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연료가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도 혼란도 없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죠. 윤 팀장이 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국엔 석유가 없어요. 하지만 머리와 신뢰 그리고 팀워크가 있습니다. 그 단어 신뢰. 그 말이 제 가슴에 다시 박혔어요. 여기서 신뢰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원칙이었죠. 작업자들은 서로를 믿고 있었어요. 기계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믿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 체인의 한 골이라도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선적이 늦거나 밸브가 잘못되거나 숫자 하나가 틀리면 모든 게 멈출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선 아무것도 멈추지 않았어요. 윤 팀장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세계 공급망이 팬데믹 때 무너졌을 때도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우리 연료가 비행기와 선박 그리고 병원을 지탱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뜨거운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다시 한번 거대한 유조선들을 바라봤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 위에서 그 배들은 단순히 연료만 싣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믿음을 싣고 있었어요. 한국이 약속을 지킨다는 믿음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산항의 불빛이 바다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엔진 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펴고 천천히 글을 썼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한국의 힘은 석유나 가스가 아니라 신뢰에 있다. 진실은 중요하다. 신뢰는 더 중요하다. 다른 나라들이 멈출 때 한국은 계속 갔다. 한국은 작지 않았다. 한국은 강했었다. 노트를 덮으며 저는 깨달아요. 이건 단순한 에너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믿고 서로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한국의 에너지 산업이 얼마나 강력한지 조금씩 이해해 가던 그때였어요. 전 세계를 뒤흔드는 나쁜 소식이 터졌어요. 하룻밤 사이에 국제 유가가 폭락했어요. 미국의 주요 뉴스 채널들은 모두 같은 제목을 내보냈죠. 세계 석유 충격단 일주일 만에 유가 40% 폭락. 다음 날 아침 제 휴대전화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먼저 뉴욕에 있는 친구 맷이 문자를 보냈어요.
거봐, 알렉스. 한국은 곧 무너질 거야. 석유도 없고 미래도 없어. 한 분석가는 이메일을 보냈죠. 한국의 정유 회사들은 이제 손해를 볼 거야. 비싼 원유에 의존했잖아. 이번 호황은 끝났어. 처음엔 저도 그 말을 믿었어요. 이해가 되는 말이었거든요. 한국이 중동에서 석유를 사서 정제한다면 그 원유의 가치가 떨어지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었죠.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이 나라를 막 존경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울산과 부산에서 봤던 그 성공이 단 일주일 만에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서울의 한 에너지 분석가 박 박사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는 한강 근처의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얼굴엔 여유로운 미소가 있었어요. 박 박사님, 제가 서둘러 말했어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다들 한국의 에너지 시장이 곧 무너질 거라고 말하던데요. 그는 커피를 젓다가 차분히 말했어요. 아니요, 알렉스. 오히려 좋은 소식이에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좋은 소식이라고요? 유가가 떨어졌는데요. 그는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며 설명했어요. 한국은 원유를 파는 나라가 아니에요. 정제해서 파는 나라죠. 유가가 내려가면 원료를 더 싸게 사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파는 제트 연료, 디젤 휘발유의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죠. 그 차이를 정제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물었어요. 그럼 유가가 떨어질수록 오히려 이익이 난다는 말인가요? 그는 자신감 있는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다른 나라들이 패닉에 빠질 때 우리는 일합니다. 진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예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그의 말을 곱씹었어요. 카페 안은 평온했고 사람들은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서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이미 알고 있는 도시처럼 보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울산으로 내려갔어요. 혹시 현장 분위기가 달라졌을까 궁금했죠. 하지만 공장에 도착하자 기계 소리는 오히려 더 커져 있었어요. 제어실은 분주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 대신 활기가 있었어요. 정 박사가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웃었어요. 바쁜 주네요, 그렇죠? 이 상황에도 아직 전속력으로 돌리고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이전보다 더 빨라요. 그가 대답했어요. 새 주문이 매시간 들어옵니다. 항공사와 해운회사들이 우리 연료를 원해요. 우리는 안정적이니까요. 그들이 우리를 믿어요. 그는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제가 잘 아는 미국 항공사와의 새 계약서가 있었죠. 믿기지 않았어요. 서방의 정유 공장들이 멈추고 있을 때 한국의 공장은 오히려 교대 근무를 늘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힘은 운이 아니었어요. 전략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멈출 때 한국은 속도를 높였어요. 다른 나라들이 망설일 때 한국은 준비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의심할 때 한국은 스스로를 증명했어요. 그날 밤 저는 울산 시내 위 언덕에 올랐어요. 도시 아래로 정유시설의 불빛이 별처럼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 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하고 단단했죠. 저는 노트를 펴고 천천히 글을 썼어요. 모두가 두려워했던 위기는 오지 않았다. 한국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배운다. 진실은 중요하다. 신뢰는 더 중요하다. 한국은 작지 않았다. 한국은 강했었다. 그날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이유를 본 날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하루, 저는 다시 서울로 향하는 기차를 탔었어요. 햇살은 밝았고 도시는 살아있는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버스들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달리고 건물 위에서는 드론이 윙윙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빠른 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죠. 목적이 있는 도시, 멈추지 않는 도시였어요. 그동안 저는 공장과 항구, 정유 시설들을 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미래를 보러 가는 길이었죠. 박 박사가 인천 근처 송도에 있는 한 연구소를 소개해줬어요. 그곳에서 이 박사라는 과학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도착해보니 건물은 마치 유리와 공기로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은빛과 흰빛이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고
공기마저 깨끗해 보였어요. 이 박사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환영합니다, 하트만 씨. 울산과 부산에서 현재를 보셨다면 이제는 미래를 보실 차례예요. 그는 긴 복도를 안내했어요. 복도 양쪽에는 유리벽이 있었고 그 너머로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어요. 빛나는 유리관, 초록색 액체, 부드럽게 진동하는 작은 기계들. 그 모든 것이 미래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거대한 지하 저장고 지도를 마주 섰어요. 이 박사가 설명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석유 비축 시설이에요. 전 세계 운송이 멈춰도 석 달 동안은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정말 똑똑하네요. 그런데 언젠가 석유가 완전히 고갈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층에서 일하고 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어요. 유리벽 너머로 완전히 새로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기계들이 사용하고 버린 식용유를 황금빛 액체로 바꾸고 있었어요. 보통의 연료 같았지만 훨씬 맑고 깨끗했어요. 이건 SAF입니다. 이 박사가 말했어요.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예요. 식물 폐식용유, 심지어 조류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탄소 배출을 80% 이상 줄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 비행기가 이런 걸로 날 수 있나요? 그는 자부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이미 일부 유럽 항공사들은 한국산 SAF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를 또 다른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커다란 은빛 실린더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사이로 두꺼운 배관들이 이어져 있었어요. 안에서는 푸른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건 수소 연구실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연기를 내지 않는 청정 수소 연료를 개발 중이에요. 여기는 또 다른 실험 구역이에요. 그는 손가락으로 다른 쪽을 가리켰어요. 이곳에서는 공장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다시 포집해 에너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어디를 봐도 한국의 기술자들은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이 박사는 제 표정을 보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걸 서울 스탠더드라고 부릅니다. 서울 스탠더드요? 제가 되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안전하고 깨끗하고 빠르고 정직하게.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진실, 신뢰, 기술을 위해 일하죠. 저는 그 세 단어를 바로 노트에 적었어요. 진실, 신뢰, 기술. 그 세 가지가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박사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에겐 석유가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에너지입니다. 잠시 동안 저도 그와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서울 위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하늘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노력과 믿음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유리창 너머로 다시 도시를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은 이제 달라 보였어요. 기계의 도시가 아니라 희망의 도시로 보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미래 비밀은 석유도 돈도 운도 아니다. 진실과 신뢰 그리고 기술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서울 스탠더드다. 그래서 한국은 작지 않다. 한국은 강하다. 한국은 세상에 꼭 필요하다. 일주일 뒤 저는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기내 조명은 희미했고 창밖의 석양은 구름 위를 금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창문에 기대 앉은 채 한국에서 봤던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울산의 정유탑, 부산의 항구, 서울의 연구소들. 꿈 같았지만 그건 분명 현실이었어요. 승무원 한 분이 다가와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음료 드시겠어요, 손님? 물 한 잔 부탁드려요. 제가 대답했어요. 컵을 건네주면서 그녀가 말했어요. 이 비행기는 한국의 SAF 연료가 섞인 항공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환경에도 훨씬 안전하답니다. 멋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은 듯 했어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비행기가 한국의 연료로 날고 있다니. 저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의 금빛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보고서를 마무리하려 했어요. 화면 위 제목이 빛나고 있었죠. 세계를 멈추지 않게 한 나라. 하지만 바로 글을 쓰지 못했어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동안 봤던 사람들과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울산의 정 박사. 멈추지 않는 정유소를 설명하던 그의 담담한 자부심. 부산의 윤 팀장. 거대한 유조선 옆에서 신뢰가 한국의 진짜 자원이에요. 라고 말하던 그 미소. 서울의 박 박사. 육아 폭락 사태에도 웃으며 괜찮아요. 이건 오히려 기회예요. 라고 말하던 그 확신. 그리고 송도의 이 박사. 진실, 신뢰, 기술로 미래를 세우는 서울 스탠더드를 보여주던 그 눈빛. 그들 모두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믿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었어요. 비행기가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편집장 니나였어요. 그래서 알렉스. 진실은 뭐야?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공항 안을 둘러봤어요. 모든 게 예전과 똑같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진실은요.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작지 않아요. 강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멈췄을 때 한국은 계속 갔어요. 다른 나라들이 불평할 때 한국은 준비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의심할 때 한국은 조용히 해냈어요. 세상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미래를 만들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니나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게 바로 세상이 들어야 할 이야기야. 그날 밤 저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그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제 마음의 고백이자 변화의 기록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에는 석유가 없지만 더 강한 것이 있다. 진실, 신뢰, 그리고 서울 스탠더드. 세상이 의심해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술자들이 있고 버려진 것에서 희망을 만드는 과학자들이 있다. 한국은 작지 않았다. 한국은 강했었다. 그리고 한국은 세상에 꼭 필요했다. 모든 문장을 다 쓰고 나서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딘가 저 멀리 태평양 위를 한국 연료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제 숫자나 기사 제목만 보이지 않았어요. 제 눈앞엔 얼굴이 보였고 자부심이 보였고 진실이 보였어요. 세상은 아직 그걸 다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한국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 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한국. 작다고 무시받던 그 자리에서 세상이 의존하는 나라가 되어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 세계를 멈추지 않게 한 나라의 이야기가 비로소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